여러분의 계좌는 아직도 파란불이십니까? 저희가 빨갛게 바꿔드리겠습니다. 손실극복 프로젝트 나만 믿고 따라와. 네, 자, 오늘 시장으로 끝났고요. 오늘 진짜 시총 1위가 무엇인가? 다시 한번 이 삼성전자 다운 그런 모습을 좀 보여줬습니다. 코스피를 아주 하드캐리했던 하루입니다. 네, 오늘 무려 5% 넘게 네. 뛰어오르는 모습이었죠. 7만 5천 원 넘어서 이제 다시 한번 8만 전자로 달려가는 삼성전자. 오늘 투자자들의 또 마음을 설레게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런 신호들이 우리 시장의 이제 추세적인 상승의 시작점이 되기를 바라봅니다. 네, 자 예. 그렇다면 오늘도 저희 남이따는 여러분의 수익의 시작점이 되어 볼 테니까요. 지금부터 함께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오늘 함께해 주실 두 분은요. 토마토 투자클럽의 최병훈 전문가님, 김영희 전문가님 함께할게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그럼 오늘도 두 분과 함께 종목에 대한 이야기로 2시간 꽉 채워볼 거고요. 여러분들 계좌에도 수익이 가득할 수 있도록 만들어 보겠습니다. 네. 지금 바로 종목 상담 신청 보내주시면 되는데요. 토마토 증권통 유튜브 채팅창에 종목명, 매수가 비중, 그리고 매수 문의도 남겨주시고요. 전화로도 상담 가능합니다. 02-325-8200번, 325-8200번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야말로 오늘 이슈는 당연히 이거를 좀 봐야 되지 않을까. 이거는 맞습니다. 생각할 필요도 없습니다. 네. 자, 오늘의 이슈는 바로 삼성과 관련된 부분이다. 보여주시죠. 네. 그렇습니다. 제목도 좋죠. 반격의 시간이다. 예. 네. 사신 분들께서는 맞아요. 지금 8만 전자, 9만 전자, 10만 전자 얘기하고 있는데 그게 참 안 돼요. 그러다가 이제 조금 7만 원대 중후반으로 올라갔기 때문에 사실 저는 이거 갖고 너무 아직은? 미리 축포를 안 터뜨렸으면 좋겠다. 그래요? 예, 약간 좀 이런 생각인데 또 다르죠, 생각이. 근데 또 이제 반도체가 워낙에 강할 때 또 상대적으로 1등주임에도 불구하고 예. 삼성전자가 조금 힘이 없었거든요.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오늘은 제대로 그 시총 1위의 역할을 해준 건데 이제 엔비디아의 젠슨한 사장님이 네. 오늘 또 삼성전자가 주주총회를 열었잖아요. 맞아요. 그걸 알고 선물을 던져준 건지는 모르겠지만 전화 통화한 것 같아요. 네, 예. 삼성전자 이 HBM에 대한 기대감을 언급을 하면서 오늘 주가를 끌어올렸고요. 관련된 반도체 종목들도 오늘 힘이 좋았습니다. 그렇죠. HBM이 시장에서 떠오르면서 상대적으로는 SK 하이닉스가 조금 더 강한 모습이었는데 오늘 삼성전자가 좀 확실하게 치고 나가는 모습이었고요. 반면에 또 하이닉스는 살짝 좀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주더라고요. 그렇죠. 치열한 경쟁 그리고 서로의 시속 게임이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우리는 투자 전략 어떻게 짜야 되는 건지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제 하이닉스만 가는 게 아니라 삼성전자도 HBM 쪽으로 간다라는 그런 관점인데요. 네. 자, 그렇다면 아까 대주제처럼 삼성전자의 반격이 시작됐다, 안 됐다로 여쭤보겠습니다. 김명일 전문가님, 시작됐다, 안 됐다? 시작됐죠. 된 거지. 됐다. 네, 최병원 전문가께서는요? 일등 유진다 발동되었다. 발동되었다. 네. 좋습니다. 깔끔하게 그럼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일 전문가님, 우선 자세히 들어보겠습니다. 일단은 삼성전자는 사실 계속 따라가려고 이제 노력을 하고 있었는데 시장이 이제 그 부분을 잘 알아주지는 않았었던 것 같아요. 그동안에. 예, 그런데 이제 엔비디아의 젠슨 황 CEO가 이 부분에 대해서 아예 직접적으로 언급을 했잖아요. 그쵸. 삼성전자는 대단한 기업이고 지금 현재 삼성전자에 대해서 검증 중이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예 이제 삼성전자가 HBM 따라갈 거야, SK 하이닉스 따라갈 거야라고 이야기를 했고 분명하게 이제 쫓아가는 포지션이었죠. 그런데 사실 눈에 보이는 것들은 없었고 워낙에 또 SK 하이닉스가 선제적으로 자리를 잡아놨다 보니까 삼성전자가 따라갈 수 있을까라는 이러한 이제 또 약간의 퀘스천 마크가 좀 있었던 것 그래 같아요. 왔었어요. 오늘 있기 전까지. 그렇죠. 예. 그런데 이제 젠슨왕 CEO가 아예 또 이제 이 샷아웃을 해준 거죠. 그러면서 삼성전자에 대해서 이제는 이 검증 중이다라는 이야기를 했잖아요. 네. 그런데 이게 또 이제 납품이 얼마 안 남았다라고 시장이 조금 해석을 한 것 같아요. 좀 더 갔군요, 시장. 네, 그렇죠. 결론적으로 이제 이 삼성전자가 지금 이 SK 하이닉스를 따라가기 위해서 HBM 쪽에서 계속해서 이제 노력을 해왔고 그러면서 저번 달에 이 12단 HBM3E를 또 개발을 했습니다. 지금 이제 SK 하이닉스가 양산에 들어가고 있는 거는 8단이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12단으로 쌓아 올리는 것을 새롭게 개발을 해가지고 이게 이제 삼성전자가 아직까지는 세계 최초예요. 즉 이제 기술력 자체는 이제 앞서고 있는 건데 양산이 언제 들어갈 건가 이게 이제 중요한 거거든요.
거거든요. 그쵸. 지금 HBM3E 같은 경우에는 마이크론하고 그다음에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이렇게 이제 예정이 되어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은데 SK하이닉스는 양산에 들어갈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삼성전자, 마이크론 같은 경우에는 상반기 이내로 양산이 시작이 될 것이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네. 그런데 아무래도 12단 HBM3E에 대해서 결론적으로 삼성전자가 개발을 해낸 만큼 납품은 얼마 안 남았고 양산을 상반기 내에 시작을 한다라고 하면 격차가 그렇게 크지는 않을 수 있겠다. 물론 SK하이닉스가 먼저 선점을 해놨지만 삼성전자가 기술력을 통해서 더 빠르게 잡아갈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그러한 기대감이 시장에 어느 정도 나타나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번에 이제 또 주총이 열렸는데 지금 현재 삼성전자의 CEO, 이제 또 경계현 사장님이세요. 요번에 이제 2, 3년 안에 반도체 1위 탈환할 거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이제 이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어찌됐든 메모리와 비메모리 분야로 나눌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삼성전자가 이번에 자존심을 결론적으로는 많이 구겼던 게 HBM 쪽에서도 이제 선점할 수 있는 자리를 놓쳐버린 거고 그 다음에 비메모리 쪽에도 TSMC에 대해서 결론적으로는 격차를 또 계속해서 가까이 할 수가 없을 것이다라는 그런 평가가 있어 왔거든요. 네. 그런데 최근의 움직임들을 보니까 메모리 쪽도 지금 HBM 계속해서 이제 또 개발을 해 나가면서 결론적으로 저번 달에 이 12단 HBM3E라는 유의미한 결과를 만들어냈고 그 다음에 비메모리 같은 경우에도 지금 삼성전자가 계속해서 이제 투자를 하고 있는 쪽이고 TSMC가 격차를 또 좁히겠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 결론적으로 이 부분도 어느 정도 이제 눈에 보이게 되면은 분명하게 시장에서 또 좋게 반응을 해주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봤을 때 삼성전자가 이 그동안에 좀 자존심을 구겼던 것을 물론 당장에 지금 납품을 바로 엔비디아 쪽으로 진행을 한다라든지 아니면은 또 이제 TSMC와의 격차가 뭐 유의미하게 좁혀지는 어떠한 이 수치상으로 나타난 것들이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어찌됐든 삼성전자가 계속해서 투자를 해오고 있고 HBM 쪽에서는 유의미한 결과가 나타났으니 이제 삼성전자가 또 본격적으로 상승에 나올 수가 있겠다라는 기대감이 생겨난 거고 네. SK하이닉스가 이 HBM 때문에 14만 원대에서 놀다가 17만 원대까지 최근에 상승이 나왔거든요. 네. 그러면은 거의 20% 정도가 상승이 나온 거예요. SK하이닉스가 이만큼의 상승이 나왔다? 정말 크게 상승이 나온 건데 그렇죠.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사실 계속해서 8만 전자를 못 뚫었거든요. 최근에 8만 전자 뚫을까 말까 하다가 79,800원 찍고 내려왔어요. 네. 네, 그러면은 이제 이 정도의 흐름이 됐다라고 하면 사실상 엔비디아가 삼성전자를 세택 안 할 이유가 있을까? 메모리 쪽에 이제 전통적인 강자였고 어찌됐든 지금 기술력에 앞선 또 HBM3E에 대해서 양산을 준비하고 있으니까 그러면은 뭐 실질적으로 이야기가 오간다라고 한다면 이번에는 이제 샷아웃을 해줬다라고 한다면 이제 다음에 또 기대할 만한 거는 공급에 대한 부분이겠죠. 이제 실질적으로 납품에 대한 이야기가 이제 또 시장의 눈에 보이게 되면서 또 잭팟이 한번 터진다라고 했을 때에는 충분히 8만 전자 이상도 우리가 기대를 해볼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삼성전자의 반격은 충분히 우리가 기대해볼 만한 거고요. 네. 그다음에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또 어찌됐든 우리 현재 시장에서 분명하게 성장에 대한 기대감을 가장 또 크게 나타내고 있는 섹터 중에 하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 삼성전자든 반도체 섹터든 지금 상황에서는 계속해서 긍정적으로 지켜봐야 된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그 엔비디아의 젠슨 CEO가 어시스트를 제대로 했다. 그렇죠. 그런 관점에서 이제 애프터마켓, 그러니까 오늘 미국장 끝나고 나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실적 발표 예정인데 네. 여기에서까지 잘 나와버리면 추가적으로 우리 반도체 투톱 더 갈 수 있다고 보십니까? 일단은 사실 최근에 SK하이닉스는 약간의 차익 실현 움직임이 좀 나오고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분위기를 좀 종합적으로 봐야 될 것 같아요. 마이크론 실적 발표도 있겠지만 지금 또 이제 FOMC 결과도 나올 거기 때문에 네. 그러면은 뭐 그러한 것들을 종합적으로 봐야 되고 이번 FOMC가 또 약간의 외파적으로 진행될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FOMC 결과도 봐야 되고 뭐 그러면서 반도체가 어찌됐든 오늘 상당히 좋은 움직임들을 보여줬거든요. 그래서 반도체는 분명하게 저는 나쁘지 않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일단은 종합적인 분위기를 보되 반도체 쪽은 계속해서 매수할 준비는 저는 계속 하고 있어야 된다. 뭐 이렇게 뭐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어쨌든 이 삼성전자의 움직임 자체가 굉장히 의미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최병훈 전문가께서도 좋은 의미로 얘기 좀 해주실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네. 삼성전자는 지금 1등 유전자. 맞아요. 네. 이제 50년 이제 반도체를 74년도 해서 시작했는데 실제 창업은 88년도라 그러거든요. 이제 흑자 전환. 네, 88년도 한 3천억 정도 영업 흑자가 났어요. 85년도에는 뭐 메모리 반도체를 생산하면 80%가 불량품이라서
수율이 엄청 안 좋죠. 그래서 계속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88년도에 있는데 그 당시 이제 삼성전자가 마누라와 자식 빼고 다 바꾸라. 그러면서 그게 이제 됐습니다. 흑자전. 그래서 92년도에 세계 1등 갔습니다. 메모리를. 네. 92년 1등 가가지고 그래도 인텔 종합반도체 1등은 지금도 인텔이거든요. 예. 그걸 못 따, 이제 메모리 1등 했는데, 그럼 이제 비메모리를 들어가서 해야 되는데, 비메모리가 쉽지 않거든요. 이게, 우리 이제 비메모리 반도체를 잘 되려면, 그, 팹리스 회사들, 설계 디자인하는 회사가 완전히 다 장악해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야 되는데 그게 이제 쉽지 않은 상황. 이제 미국은 실리콘밸리에서 완전히 메모리보다 그쪽이 쫙 돼 있거든요. 그래서 종합반도체를 그 다음에 이제 TSMC가 뭐 3등이잖아요. 이제 저걸로 파운더리로. 그래서 이제 인텔을 능가했었어요. 이제 수년 전에 능가해서 잘 됐었는데 이제 그러면 몇 년 전인가 이재용 회장이 네. 2030년도 1등 하겠다 그랬거든요. 파운더리를 TSM 잡고 그런데 오히려 더 격차가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1등급이 잘하다가 사춘기가 들었었다든지 아니면 뭐 주로 1등, 2등 가면 뭐 부모들은 친구 탓하잖아요. 근데 저는 누굴 탓할까 봤더니 코로나를 탓해야 되겠다. 이 20년도, 21년도 워낙 코로나에 반도체가 없어서 난리였거든요. 네. 그냥 그것만 생사도 엄청나게 먹고 이게 잘 돼가지고 메모리뿐만 아니라 다 잘 됐으니까 그래서 이제 긴장이 풀어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오늘 CEO도 그렇게 얘기했지만 자기들이 좀 준비를 못했다. 하이닉스는 준비를 했는데 왜 못했어요, 그죠? 그거 바로 저거죠, 이제. 왜냐하면 파운더리를 하려고 했는데 파운더리는 고객사가 해줘야 되잖아요. 뭐 생산을 맡게 아마 위탁 생산 맡게 해주는데. 엔비디아하고 미국 회사들은 전부 다 TSMC를 가시니까, 쓰니까. 그래서 이 HBM 개발을 이제 혁명적으로 먼저 하이닉스가 했기 때문에 하이닉스 했으니까 고객사의 TSMC에서 엔비디아 칩을 이제 AI 칩을 만드니까 지금 엄청나게 이제 가는 거죠. 그러면 지금 우리가 기술로 삼성전자가 지금 HBM 아직 양산이 안 되고 있는데 될 거로 보여요. 그죠? 그런데 12단까지 일을 했으니까 기술은 이미 왔습니다. 왔는데 고객사 믿고 해줘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 부분은 저는 다시 1등이 가려면 지금 HBM으로 1등을 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하이닉스가 TSM 잡고 있는 상태에서 그러면 TSMC 공장을 증설하고 있는데 그 수요를 엔비디아뿐 관련된 수요를 봤는데 뭐 남으면 이쪽으로 올 수 있지만 그걸로는 1등을 갈 수 없잖아요. 남는 게 아니라 이것부터 앞서가야 되는 거죠. 싹 다 가져오든지.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삼성이 해야 될 게 오늘 중요한 걸 이야기했는데 삼성이 이제 HBM 필요 없는 HBM 그 단계 위의 단계가 바로 이제 대규모 어느 모델 LLM이 대규모 어느 모델을 기반으로 한 AI 반도체를 하는 거 해서 하는 마하1을 공개를 했습니다. 아예 다른 장르로. 이게 아주 다른 거죠. 네. 그러니까 이게 달라서 이제 그러면 우리가 이제 기존에 우리 HBM하고 이제 AI 반도체들은 HBM이 여러 8단까지 쌓아가지고 하이닉스가 해가지고 그다음에 GPU와 연결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써지는 반도체 하나를 만드는데 그러면 이게 HBM과 GPU 막 이렇게 해서 메모리 해서 하는데 속도가 많이 걸려요. 연산하는데. 이제 추론하는데 시간도 많이 걸리지만 그 갑자기 시간이 많이 가고 데이터 병목이 나니까 전기도 많이 먹고 버벅거리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저전력이 필요한 거예요. 그 저전력이 필요하니까 저전력 반도체가 만드는 게 아주 중요하거든요. 앞으로는. 그러면 저전력을 필요하고 병목 현상을 없애려면 전력도 아주 이제 낮게 저전력으로 만들어서 그 다음에 병목 현상 8분의 1을 줄이고 또 속도도 8배는 바로 이렇게 한 것을 이제 마하1을 공개. 그래서 마하거든요. 마하1을 공개했으니까 이거는 이제 지금 기술 검증은 다 끝내고 지금은 이제 저걸 해야 되는 기술 검증 끝내고 난 상태에서 이제 시스템 칩 이제 디자인 설계해가지고 이제 해가지고 다 만들어가지고 설계해가지고 그걸 딱 해서 생산을 딱 해가지고 고객사 인증하면 생산 그거 납품하면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지금 하이닉스랑 TSMC 생산하고 AI 반도체보다 한 단계 뛰어넘은 거기 때문에 당연히 저전력이고 8배가 빠른데 그걸 써죠. 그런데 값도 싸잖아요. 네. 훨씬 싸거든요, 그게. 그러니까 값도 싸 이걸 싸요. 그러면 이걸 이제 내년부터 2, 3년 잡겠다는 거죠. 그러면 만약에 지금 HBM3E나 뭐 3 지금 엔비디아에 테스트 하는 것을 들어간다. 들어가면 당연히 이런 새로운 것도 해서 인정받 주겠죠, 그죠? 그럼 써보고 좋으면
당연하게. 그래서 보면, 아니면 오픈A 쪽에 해서 같이 또 뭐 여러 가지 할 수도 있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이런 것 때문에 저는 1등을 다시 한다. 이 정신을 차린 것 같아요. 이번에 워낙 그래서. 그리고 이제 이런 게 전부 다 이제 지금 삼성이 가장 앞서가 CXL, 링크라는 거. 그다음에 PMI, 뭐 지능형 반도체는 뭐 가장 앞서가고 있으니까 이쪽을 해가지고 가야 되는데 결국은 앞으로 인공지능과 이렇게 다 범용 인공지능, AGI 같이 이렇게 인간의 뇌처럼 되려면 다양한 걸 연결해야 되거든요. 연결해서 이제 저절로 연결하고 다양하게 써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결국은 반도체 메모리만 만든 회사는 안 되고 파운드리만 하는 게 아니라 이제 메모리 파운드리 전부 다 종합적으로 다 할 수 있는 반도체 회사가 결국은 잡게 됩니다. 장기적으로. 그래서 결국은 비용 문제, 속도 뭐 기술 문제인데 결국은 비용과 기술을 기술도 앞서가게끔 비용도 적게 자체에서 만드니까 다 디자인해서 그래서 결국은 삼성전자 잡을 걸로 보이고요. 그리고 지금 뭐 엔비디아가 오늘 뭐 테스트 한다고 그런 것도 있지만 그래서 오늘 삼성전자 수익률은 5.63% 올라갔는데 제가 보기에는 좀 아쉽다. 아직은 아니다. 더 간다. 물론 이제 가다 조정받았는데 지금 당장 추세적으로 가서 막 랠리를 할 게 아니고 오늘 한 7% 정도 올랐다면 삼성전 추세로 많이 가거든요. 중장기로. 과거에 2005년도 언젠가 2011년도가 10년도인가 그때 막 폭락의 밑에 바닥에 있다가 하루에 7% 오르고 나서 추세가 이제 60만 대에서 130만 찍고 이제 이렇게 갔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조금 약한 편이다. 물론 양쪽에 워낙 샀는데 이 구간에서 개인들이 워낙 많이 갖고 있어서 개인 물량 받다가 외국인들 지쳐가지고 못 갔다가 지금 또 오늘 또 개인 물량 엄청 나왔어요. 그 2천만여 가까이 외국인 기관 샀는데 이 개인 물량 터졌잖아요. 이게 소화되고 시간이 필요할 것 같아요. 어쨌든 그렇습니다. 아니 그러면 이제 SK 하이닉스랑 비교를 했을 때 오늘 하이닉스는 어쨌든 좀 밀렸잖아요. 그럼 하이닉스는 이제 살짝 좀 조정을 받는 건지도 궁금하고 그럼 우리 투자자 입장에서는 삼성전자 쪽에 집중을 해야 되는 건지 SK 하이닉스 쪽에 집중을 해야 되는 건지 이것도 좀 궁금하네요. 뿐만 아니라 요즘 투자자 다 그런 생각할 거예요. SK하이닉스 특히 SK하이닉스를 저울질하고 있어요. 15만 원, 15만 원, 13만 딱 갑자기 17만 가니까 안 산 사람 없을 거예요 지금. 이게 왜냐하면 인기가 막 있었으니까 HBM 하면 그런데 지금 하이닉스는 일단 끝난 걸 보이고요. 아 그래요? 올해는 하이닉스 시세 큰 시세가 없다. 이미 작년도 5월부터 시작해서 AI 반도체 시대에 100% 왔습니다. 하이닉스가. 맞아요. 삼성전자는 64,000에서 7만 원대밖에 안 왔고 20%가 안 왔는데 그러면 하이닉스가 100%라서 이미 다 반영이 됐습니다. 그리고 관련된 나머지 중소형주는 뭐 3배, 5배 기본 왔고요. 그러면 이제 추가적으로 가려면 실적을 보여주던데 올해 하이닉스가 HBM 관련된 매출 20% 정도 돼요. 전체 100에서 20% 해봤자 이제 메모리가 크게 성장 안 하니까 그래서 그걸로는 이 주가 현재 정도밖에 설명을 못하고 그리고 다시 만약에 이제 경쟁자인 삼성전자가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때문에 늦게라도 원래 삼성전자 2등 하다가도 1등 따라잡는 게 원래 삼성전자 유전인자입니다. 그 맨날 애플 따라잡았잖아요. 그 핸드폰, 스마트폰 결국 늦게 해서 그렇죠. 그럼 이제 삼성전자가 좀 각성을 한 이상 우리는 또 삼성전자와 관련된 종목들을 다시 한번 또 기회를 잡아봐야 될 것 같은데요. 자, 그럼 김영희 전문가님 관련해서 우리 어떤 종목 살펴볼까요? 이제 종목들을 한번 좀 싹 봤어요. 반도체 쪽에 이제 뭐가 있을까 생각을 해봤는데 벤더사들이 당연히 좀 중요하잖아요. 벤더사들이 더 중요하고 당연히 또 이제 삼성전자가 HBM에 대해서 이번에 주목을 받은 거니까 HBM 쪽의 시설을 좀 늘려나가면서 관련해서 수혜를 볼 수 있는 뭐 장비 기업들이라든지 이런 이제 쪽들이 좀 수혜를 추가적으로 받을 수가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결론적으로 지금 반도체 종목들은 사실 살 수 있을 만한 위치에 있는 종목들이 그렇게 많이 있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보게 되면 오늘 이제 그냥 제가 대표적으로 예시로 가져온 종목이 PSK 홀딩스하고 그 다음에 YIK 그 다음에 이제 엑시콘 이렇게 이제 세 종목 정도를 가져왔거든요. 그런데 보게 되면 사실 최근에 물량들은 굉장히 조금 잘 살아있는 모습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어요. 그러면은 무언가 이 저점 구간에서 자리를 한번 잡아주고 그 다음에 어느 정도 자리를 잡다가 반도체 쪽이 좋아지게 되면은
보면은 급등이 나오겠구나라는 생각을 어느 정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사실 저도 이제 반도체 쪽은 한번 눌리고 나서 제대로 지지 받는 거 보여주면 그때 한번 매수를 해야겠다. 약간 이제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사실 오늘 삼성전자가 이러한 그림을 그리면서 반도체 쪽을 완전하게 다 끌고 갈 거라고는 생각을 못 했거든요. 왜냐면은 FOMC 전날이기도 하고 그러면서 이번에 젠승황 CEO가 아예 삼성전자를 그냥 대표적으로 언급을 해버리면서 삼성전자가 오늘 실질적으로 코스피에 혼자 다 끌고 간 거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완전히 그냥 이렇게 혼자 끌고 가는 장세가 나올 거라고는 또 예측을 하기가 힘들었어요. 그래서 반도체 같은 경우에도 보게 되면 오늘 그러한 이야기 나오다 보니까 이 벤더 기업들이 그냥 다 삼성전자하고 똑같아요. 그냥 완전하게 오늘 다 끌어올려버리는 이런 모양새가 나타났거든요.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이 따라타기에는 좀 쉽지 않지 않았을까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상황에서는 저는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다 마찬가지입니다. 상대적으로 더 올라가면서 어느 정도 올라올 수 있는 종목들에 저는 계속해서 좀 집중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말씀드렸듯이 지금 뭐 엑시콘이라든 이런 종목들은 워낙에 또 물량이 잘 살아 있었기 때문에 오늘 급등이 나왔지만 사실 충분히 이 현재 구간에서 저점을 깼다라고 하면은 추가적으로 더 하락을 해도 이상하지 않은 구간이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같이 이제 뭐 항상 말씀드리지만 뭐 데이 트레이딩이나 아니면은 뭐 단기 매매를 선호하시는 분들은 크게 문제가 안 될 수 있습니다. 근데 고점에서 한번 또 잘못 샀다가 물려버리게 되면 그러면 또 굉장히 타격이 크게 이어질 수가 있으니까 지금 상황에서 반도체를 매수를 하고자 하신다라고 하면은 저는 차라리 눌리는 걸 조금 더 이제 기다리시거나 아니면은 상대적으로 좀 덜 올라간 종목들이 좋지 않을까. 이런 종목들을 좀 위주로 보시면서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항상 이제 이 눌릴 때마다 수익권을 주는 종목군이 되어버렸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시장이 민감하게 움직이는데 시장이 민감하게 움직이면서 동시에 성장 키워드까지 생겨난 종목이라 시장이 항상 어느 정도 올라올 때에는 반도체 종목군들을 건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 중요한 건 어느 정도 종목들이 전체적으로 올라와 버려서 벤더 기업들이 어떠한 기업들이 있는지 또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오늘 같은 경우에 뭐 엑시코, YIK, 뭐 PSK 홀딩스뿐만 아니라 뭐 제우스 같은 것도 있고 뭐 샘CNS 같은 것도 있고 뭐 굉장히 여러 가지 종목군들이 있으니까 이 여러 가지 종목군들을 보면서 새롭게 좀 올라올 수 있는 종목 쪽으로 집중해보는 게 좋지 않을까.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렇게 그냥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결국에는 눌림목, 낙폭과대 단기 관점에서 얘기해 주셨고요. 자, 그러면 최병훈 전문가는 어떻습니까? 지금은 하이닉스는 제가 아까 끝났다 그랬잖아요. 네. 그래서 하이닉스 관련된 종목은 박스권이다. 이렇게 봐야 되고요. 그게 안 빠지더라도. 그리고 이제부터 삼성전자에 주로 납품하는 그 이제 뭐 장비주나 소재주는 이제 시작이다. 삼성전자 주식 시세도 이제 시작이고. 그래서 제가 하이닉스 작년에 이 시간에 히든카드 할 때 9만 원대에서 일단 목표가 1,012만 원이고 그 다음에 목표가를 12만 원. 원래 제 목표가는 장기주 18만 원이었거든요. 오늘 17만 4천 원 찍었기 때문에 네. 그렇고 한번 제가 월봉 차트를 보고 잠깐 하이닉스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과거에 2017년도 장이 좋을 때입니다. 여기 장이 아주 좋을 때 여기 선이죠. 여기 있다가 박스권, 이거 월봉 차트입니다. 월봉 차트 제가 파란색 선 상단에 돌파하고 나서 2개월이 봉 두 개가 음봉주, 양봉 줬을 때 왜 암착하면 추세가 나오거든요. 장기 대박으로 나와요. 그래서 동그라미 두 개가 계속 못 갔습니다. 여기서 계속 못 갔죠. 장도 그렇고요. 그러면 여기 또 돌파하고 또 두 번 하고 또 이제 빠졌습니다. 이렇게. 지금 또 이렇게 하고 또 두 번 나왔으면 그러면 박스권이 되는 거죠. 그래서 하이닉스를 지금 사신 분들은 기술적 반등할 때 손해가 나 있다면 본전에 나와야 되고요. 자, 그 다음에 똑같은 이제 기술적 모양으로 삼성전자를 보면 삼성전자는 이제 박스권에서 지금 보시면 박스권 제가 하늘색 색은 여기가 음봉주고 양봉주고이기 때문에 다시 4월달 눌림목을 주더라도 다시 여기 돌파하면 그 다음에 음봉이 월봉으로 두 개가 발생할 때까지 계속 가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 하이닉스는 사상 고점을 돌파했거든요, 15만 원. 그러면 삼성전자 9만 6천 사상 돌파를 해야 되는 거죠. 하는 이유는 만약에 아까 말씀드린 마원이 어떻게 공급이 본격적으로 된다면 당연히 폭발적으로 갈 겁니다. 그래서 내년 목표가가 제가 13만 원 정도 보고 있는 기본 목표가를. 그래서 지금은 리스크가 없는 구간입니다. 이건 20%밖에 안 올랐거든요. 1년 동안. 네. 작년 5월부터. 그런데 하이닉스는 100% 올랐습니다. 그런 상태고 그러면 관련된 삼성전자 오늘 코스피
전체 100등 중에 삼성전자 1등으로 올라갔어요. 네. 상승률이. 그리고 사실은 3% 이상 종목이 6개밖에 안 돼요. 그러면 나머지는 안 갔다. 오늘은 그건 삼성전자 날이에요. 그죠? 그래가지고 전체가 지수가 그렇고요. 그래서 하이닉스 많이 빠지고. 그 다음에 그럼 오늘 관련 원익 IPS가 또 가장 많이 올랐어요. 원익 IPS가 지금 박스권에서 이제 시작한 거고, 원익 IPS는 정착 장비 쪽인데 선단 공정의 장비로 애들이 이제 해서 제조반도 쪽은 다 네. 이제 고사양 쪽의 반도체 정착 장비들 얘들이 가서 이제 가거든. 삼성전자 거의 대다수 매출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 다음에 두 번째 종목 한솔 케미칼. 그러면 한솔 케미칼에 삼성 2차 전지도 있고 반도체도 다 있는데, 그래서 한솔 케미칼이 바닥에서 이제 월봉이 시작해서 워낙 많이 빠졌다가 이제부터 시작하고 있는 거고요. 네. 그 다음에 솔브레인. 솔브레인도 이제 삼성 이제 소재죠.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한솔케미칼 솔브레인 소재 쪽이고 장비 쪽은 원익 IP. 그래서 지금은 소재가 많이 가고 나면 그 다음에 장비가 가고 소재가 가고 이렇게 하는. 근데 지금은 하반기부터 전체 장비 발주가 선단 공정 쪽에 조금씩 나오기 시작해서 내년에 본격적으로 나오기 때문에 지금이 매수 적기다. 이렇게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오늘은 이 삼성전자 반격의 시작인가라는 주제를 가지고 두 분의 의견을 들어봤는데요. 자, 이분들에게 반도체 관련주란, 우선 김영렬 전문가는 단기 관점에서 눌림목과 낙폭과대 말씀해 주시면서 세 가지 종목 얘기해 주셨고요. 네. 최병훈 전문가는 아무래도 고객사가 하이닉스보다는 삼성 쪽을 좀 택하면서 앞으로 대한 상승을 한번 노려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나만 믿고 따라와 스피드 종목 진단 출발하겠습니다. 네. 종목명, 매수가, 비중만 보내주시면 지금 실시간으로 두 분께서 종목 진단 확실하게 도와드리고 있으니까요. 토마토 증권통 유튜브 채팅창에 남겨주시고요.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02-325-8200번, 325-8200번 이용하시고 두 분과 직접 이야기 나눠보셔도 좋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부터 보겠습니다. 부자되자님께서 네. 오늘 또 안 그래도 반도체 얘기했는데 HBM 쪽으로 바로 하나 가보겠습니다. 네. 제우스입니다. 제우스가 오늘 8% 중반의 아주 강한 상승 흐름을 보여주면서 2만 원대를 회복을 하는 모습이 나와줬습니다. 사셨던 가격은 19,500원이니까 이제 수익 쪽으로 들어가 있는 상태이고요. 10%의 비중을 담고 계십니다. 다만 이제 수익으로 다시 좀 돌아갔기 때문에 이게 얼마까지 수익이 될 수 있을까? 최근에 1월 22일 날 23,700원이 장중 최고가였기 때문에 수익률 면에서 이게 더 갈 수 있을까라는 생각도 좀 드는데요. 자, 이 부분과 관련해서 김영렬 전문가의 진단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우스 더 갈까요? 일단은 뭐 긍정적으로 봐도 될 것 같아요. 제우스 같은 경우에 이제 이 후공정 과정에서 세정 장비를 만들어내는 기업이고 삼성과 SK 하이닉스 모두 다 납품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삼성과 SK 하이닉스가 어찌됐든 올해 HBM 관련해서 계속해서 이제 설비 투자를 진행을 하고 있고, 특히나 이제 HBM에 대한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서 후공정 쪽에 투자를 좀 많이 할 거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제우스가 어찌됐든 양쪽에 이 세정 장비를 또 이제 이 납품을 하고 있고, 세계적으로 봤을 때도 이제 이 제우스가 이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 쪽에 대해서는 다른 기업들을 좀 제쳐내고 이제 또 납품을 따내온 이력이 있는 기업이거든요. 그래서 충분히 이제 이 추가적인 이 상승에 대한 부분은 좀 꾀하셔도 나쁘지 않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제우스 같은 경우에 사실 작년에 매출이 5천억 정도 나왔어요. 그래서 상당히 조금 잘 나왔죠. 잘 나왔는데 영업이익이 한 60억대 정도? 그러니까 수익성이 막 그렇게 이제 뛰어난 기업은 아니다. 마진이 낮다. 네, 마진이 좀 낮죠. 네. 그래서 뭐 항상 우리가 뭐 떡볶이 장사나 치킨 장사하면 떡볶이 네. 두세 개 팔아야 돼서 남는 마진이 치킨 하나 팔면 남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항상 또 이제 마진이 많이 남는 게 중요한 건데 제우스는 그러한 경우는 아니다. 그래서 올해 어찌됐든 삼성과 SK하이닉스 쪽으로 추가적으로 더 이 HBM 쪽에 대한 세정 장비가 더 납품이 늘어날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고, 매출이 1,000억 정도 더 늘어날 것으로 올해 예측이 되고 있어요. 다만 무언가 주가에 대해서 엄청나게 큰 상승에 대한 부분을 기대를 할 수 없을 수가 있다라는 점을 생각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러면서 지금 최근에 이제 단기적인 흐름을 보게 되면 바닥에서 잘 매수를 하신 것 같아요. 바닥에서 잘 매수를 하셨는데 지금 단기적으로 박스권이 형성이 됐습니다.
약 한 18,000원 구간부터 23,000원 구간까지 두 번 연속 지금 뚫어주지를 못해냈기 때문에 지금 이제 고가 부근에서 이 구간에 어느 정도 단기 박스권을 형성을 했구나. 그러면서 제우스가 추가적으로 상승이 나오려면 결국 이전 고점인 23,700원 구간을 뚫어줘야 되는데 이 구간을 확실하게 뚫어주는 모습이 보이지 않으면 계속해서 또 이 고점 구간에서 단기 박스권을 유지를 할 수가 있겠구나라는 부분을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단기 박스권 저점에서 잘 잡으신 거니까 당연하게 조금 더 지켜보셔도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일단 또 마찬가지로 생각을 하셔야 되는 게 오늘 상승이 나왔었던 여러 가지 종목군들 있잖아요. 그 종목들은 확실하게 삼성전자 쪽에 매출이 좀 많이 쏠려 있는 기업인데 제우스는 양쪽에 발을 걸치고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 들어온 수급이 상대적으로 그렇게 커 보이지는 않았어요. 지금 보게 되면 예를 들어서 오늘 엑시콘을 봤을 때 오늘 들어온 수급이 이건 누가 봐도 엄청나게 크게 시장에서 관심 많이 받았고 굉장히 많은 물량이 들어갔구나. 바로 눈에 보고도 알 수 있잖아요. 그런데 제우스 같은 경우에는 그 정도는 아니죠. 그러면은 지금 현재 또 이 앞선 구간의 단기 매물 구간을 또 소화를 해주면서 올라가 줘야 되는 건데 만약에 이번에 FOMC 결과가 안 좋게 나온다라고 하면 그러면서 반도체 쪽에서 약간의 차익 실현이 나온다라고 하면 지금 단기 매물 구간에 부딪혔거든요. 요것도 이제 확인을 해보시면 좋은데 단기 박스권이 형성이 됐고 그러면서 지금 현재 주가 수준은 단기 매물 구간에 부딪혀버린 구간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 구간을 소화를 해줘야지 박스권 고점으로 갈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일단은 지금 상황에서는 이 24,000원 정도 구간이 될 텐데 이 구간 뚫어 주어야지 22,000원 정도까지는 추가적으로 상승이 가능하다라는 점 안내를 드리면서 다만 반도체는 말씀드렸듯이 FOMC 결과가 안 좋게 나와도 결국에는 다시 한번 올라올 거고 제우스는 올해 삼성이든 SK하이닉스든 HBM을 확장하는 데 있어서 실질적으로 수혜를 받는 기업이기 때문에 뭐 이번에 안 가더라도 저는 충분히 추가적으로 더 상승이 나올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뭐 제우스는 조금 시간 투자하시면 충분히 뭐 수익적인 부분은 이전 고점까지는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럼 목표가 22,000원이고 손절가는 굳이 안 잡아도 된다는 관점이시죠? 손절가는 잡고 가셔야죠. 18,500원으로 18,500원. 안내드리겠습니다. 네. 자, 제우스가 되겠습니다. 자, 상승에 대한 부분 긍정적이고요. 마진은 조금 아쉬운 그런 기업입니다. 자, 그런 가운데 단기적인 관점에서 22,000원의 목표가, 그리고 손절가 18,500원 이탈 안 되게 꼭 잘 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다음 종목은 임준현 님의 종목 현대모비스 살펴보겠습니다. 네. 27만 1,800원에 30% 가지고 계세요. 너무 오래 물려 있었네요 라고 하시는 거 보니까 사신 지 한 2년 정도 되신 것 같고요. 최근에 같이 27만 원까지 올라왔었는데 조금 떨어지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매수가까지 올지 아니면 손절을 해야 될지 궁금합니다 라고 해주셨는데요. 이 종목은 또 최명훈 전문가님의 히든카드 종목이기도 했습니다. 23만 원대 추천을 해주시면서 당시에 30만 원 근처 29만 원까지 목표가 잡아주셨던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도 요즘 잘 올라오면서 수익률 챙겨가고 있어요. 지금 네. 잠깐 꺾였는데 어떻게 대응할까요? 이제 22만 원 정도에서 이제 하면 고점이 40만 원이니까 거의 48% 이렇게 빠지잖아요. 20만 원. 그럼 대형 우량주들은 정말 위기가 금융위기가 어떤 큰 폭락장이나 전체장이 아니면 크게 그러면 한 40%, 48% 정도 빠지거든요. 삼성전자 그렇고. 현대모비스도 우량주지만 이제 50% 빠졌어요. 그러면 50% 빠졌을 때 내가 주가 매수를 해서 물 탔을 때는 리스크가 적기 때문에 그래서 단가를 낮춰야 되거든요. 그래서 23만 원 계속 있다가 최근 이제 1월 초에 급락하면서 같이 급락해주고 올라왔거든요. 보이자. 그래서 여기 개미 할퀴시 패턴처럼 나와버렸습니다. 나오고 나서 거래 실리고 바로 와서 행보하다가 바로 떴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종목은 외국인들이 장악한 주식입니다. 40% 외국인 비중인데 1월 말부터 이제 밸류 프로그램 이런 거 이제 저 PBR 주수에 같이 하면서 1% 더 샀고 기아도 1% 정도 더 샀고요 비중을. 그리고 이제 현대차는 자동차 중에 외국인들 한 33%에서 38%, 5% 정도 샀어요. 근데 전체 비중은 기아가 하고 현대가 외국인도 많거든요. 그래서 이 현대모비스가 이제 전체를 전기차로 가면서
AS 사포에 먹을 거리 없어지지 않나 이런 우려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를 이제 전동화 제어 부분이라든지 배터리 뭐 시스템 관련 부분 이쪽으로 전체적으로 올해 2조 정도를 투자를 합니다. 그래서 해서 하니까 이제 근로 쪽을 전환을 하거든 신규 사업을. 그래서 앞으로 이제 기대되고 그 전에 과거 21년도 1월달 40만 원 갖다 내려왔을 때 아마 사신 것 같아요. 그럼 그때는 애플카 뭐 하면서 뭐 부품 공급 뭐 이런 이슈가 갔거든요. 애플카. 그래서 애플카 이제 저는 그때 애플카 안 된다고 그랬는데 이제 애플카가 아무리 자율주행 구글에서 나오면 모를까. 팀쿡이지 않고.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내려왔습니다. 근데 이제는 27만 원 갖다가 지금 내려와 또 손해예요. 오래 기다렸다. 그러니까요. 그러면 이제 불안한 거죠. 그러니까요. 그래서 지금은 아, 참. 가지고 있다가 내 본전은 팔 때가 아니라 더 살 때입니다. 그리고 이제 새로운 이게 모멘텀도 생겼지만 더 중요한 것은 보시면 기술적인 지표를 보더라도 23만 원 고점에서 23만 원과 20만 원, 21만 원이죠. 사실은 5% 정도, 10%도 안, 10% 정도 내에서 계속 수렴했습니다. 수렴했으니까 수렴했다가 지금 거래가 조금 위로 가고 있잖아요. 응집하고 위로 가면 추세가 가는 거예요. 길게 8개월 정도는 가요. 그래서 이것은 오히려 지금도 살 때지 팔 때가 아니다. 근데 이미 비중이 30%나 가지고 계시죠. 그러니까 30%인데 단가를 이제 다른 거 20만 원 왔을 때 뭘 타가지고 네. 본전 넣으면 25만 원 왔을 때 절반 정도 팔든지 네. 그런 식으로 써요. 아니면 그럼 지금이라고 갖고 있어서 이제 그때 당시 샀으니까 여기서 아마 그래서 이때 사신 것 같아요. 21년도 9월 달에. 아마 오래됐다 그러니까요. 그죠? 그 전에 그때 27만 맞아요. 간 적 없으니까. 네. 그러니까 주식을 항상 뒷북처럼 이렇게 남들이 대량 거래 터져가지고 난리가 났다가 내려왔는데 이 주식은 여기서 내려왔잖아요. 32만 원. 이 모든 종목이 다 똑같아요. 인기가 너무 많은 주식을 산다는 것은 단기적으로 매매를 잘 하신 분들이고 남들 인기가 전혀 없을 때 이렇게 쌌을 때 20만 원 이렇게 사놓고는 리스크가 제로예요. 가지고 있으면 먹잖아요. 그죠? 그런데 여기서 보면 거래를 엄청 실렸어요. 거래량을 실렸다 거래가 줄면서 계속 빠져버렸는데 이 거래에 실린 주식이 단가가 여기서부터입니다. 26만 원부터 40만 원이면 평균적으로 치면 14만 원이니까 7만 원이잖아요. 네. 그러면 33만 원. 33만 원이죠. 정확하게. 거래 실력 절반을 빠지면 사면 안 되는 거죠. 장기적으로 그러면 이게 기본적으로 이렇게 곧 폭발했다가 내려오면 이게 한 2년 정도 안 갑니다. 1년 정도 빠지고 1년은 행보해요. 그러니까 2차전 양극재도 마찬가지예요. 버스콜딩스도 마찬가지예요. 똑같은 모양인데 버스콜딩스도 비슷해요. 여기 와 있잖아요. 여기 버스콜딩스도. 그러니까 앞으로 1년도 못 갈 수 있다는 거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올라간 주식 살 때는 꼭 손절가를 봐야 되고 그래서 지금은 오히려 사야 될 때입니다. 이제부터 시작하고 있는 거죠. 이제 월봉으로 다음 달까지 기본적으로 이 월봉 기준으로는 이번 달 29일하고 다음 달 29일까지 박스권 상당 23만 5천 원 안착하면 네. 올해 대박 터질 겁니다. 아마 그래서 최소한 대박이란 것은 대형주는 한 50% 먹으면 대박이죠. 그럼 20만 원대부터 시작했어요. 23만 원부터 시작한 한 33만 원. 이렇게 정도는 기본적으로 32만 원 기본 목표가고 요거 깨진 단가가 33만 원이잖아요. 32만 원. 그러니까 32만 원 목표가를 가져가면 그래도 수익은 한 20% 가까이 나니까 뭐 3년 기다려서 20%면 뭐 어쨌든 그냥 은행이 좀 낫다 생각하고 네. 이렇게 갖고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현대모비스 오래 기다리셨고요. 이제 상승 추세의 시작으로 보인다라고 진단을 해주셨네요. 일단 23만 5천 원 안착하는지 확인을 하시고 안착을 한다면 확실하게 좀 올라가면서 30만 원 이상까지 목표가 잡아주셨으니까요. 너무 불안해하지 마시고 이 비중 조절하시면서 조금 잘 대응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이어서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어떤 종목 궁금하십니까? 큐라클 21,000원에 30% 가지고 있거든요. 21,000원이면은 사신 지 꽤 오랫동안 들고 가셨네요. 예. 예, 근데 오늘 큐라클이 한번 쐈네요, 한번. 네. 어떤 게 좀 가장 궁금하십니까? 앞으로 어느 선에서 가서 네. 까지 보고 어느 선에까지 좀 매도를 해야 될지 안 그러면 계속 가지고 와야 될지 궁금해가지고. 네, 오늘 뭐 장 초반부터 후반까지 뭐 계속해서 상승세를 좀 보여주고 있는 큐라클인데요. 이 부분과 관련해서 이 의미 있는 상승세가 나온 건지 우리 김영일 전문가께 한번 진단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예.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네. 요거는 일단은 지금 정리 생각도 좀 있으신 거죠? 아니, 더 갈 것 같으면 뭐, 연말까지도 볼 생각도 있어요. 그러면은 한번 지금 큐라클이 왜 이렇게 이제 올라왔는지 상황에 대해서 말씀을 한번 드려볼 테니까 들어보시고 예. 한번 결정을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예, 예. 일단 이제 큐라클이 이번에 먹는 안구 치료제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기존에는 우리가 이제 안구 치료를 한다 그러면은 주사를 해야 돼요. 그래서 이게 생각만 해도 하잖아요. 눈에다가 주사를 네, 직접 해야 아이고. 되니까. 예. 그래가지고 기존에는 이렇게 이제 이 주사를 했어야 되는데 이번에 먹는 치료제가 나온 거예요. 그러면서 임상 2A상을 진행을 했는데 이제 투약군에게 검사를 해봤어요. 이제 글자 검사를 해봤는데 평균적으로 한 5.8개의 글자를 더 읽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래도 이제 어느 정도 유의미한 결과가 나온 거고 이 정도의 결과만 계속 후속 검사에서 유지를 해주면 요거는 히트 상품이 될 수 있다. 이러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향후에 큐라클이 이제 또 이 현재 효과를 좀 유지를 해주면서 뭐 FDA 허가까지 이제 받고 향후에 어느 정도 매출 규모를 예측을 했을 때 조 단위의 매출 규모가 예상이 된다라는 이러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최근에 그러한 비슷한 규모로 굉장히 큰 상승이 나오고 있는 종목이 있잖아요. 바로 이제 알테오젠. 이라고 하는 키트루다 관련된 이제 또 이 모멘텀을 가지고 굉장히 크게 상승이 나오고 있는 종목이 있습니다. 그래서 큐라클 같은 경우에도 후속 검사에서 지금과 같은 효능 정도로만 계속해서 나타나주면 그러면 충분히 이제 주가가 굉장히 큰 폭으로 올라올 수 있다라는 부분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데 문제는 지금 큐라클이 저가에서 적게 상승이 나왔느냐? 적게 상승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굉장히 크게 상승이 나왔고 지금 실질적으로 2배 정도 상승이 나온 단가예요. 그러면서 보게 되면 큐라클이 지금 최근에 이제 이 어느 정도 저가를 싹 이 돌파해주는 상승이 나왔는데 길게 보게 되면 딱 2년 전 한 1년 반 전에서 2년 전의 단가가 될 겁니다. 아마 시청자님께서도 이 구간에 매수를 하지 않으셨을까 생각이 되는데 이 구간에 보게 되면 큐라클이 삼켜줘야 될 매물 구간이 아주 두꺼워요. 오늘 640억 정도가 거래됐고 그러면서 거의 한 반년 동안에 가장 큰 거래량이 나타났다 생각이 되는데 이 반년 동안에 가장 큰 거래량이 보게 되면 2년 전에 거래됐을 때 그냥 한 가장 큰 거래된 날이 보게 되면 딱 눈에 봤을 때 12, 13일, 13거래일 정도 되거든요. 근데 그중에 하루 정도의 거래량밖에 되지 않아요. 그러면은 이 구간을 삼켜주는 데에는 오늘 이슈로는 살짝 부족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후속 검사에서 유의미한 결과가 나오게 되면 이 물량을 싹 다 삼켜주는 어마어마한 거래량이 터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물론 오늘 굉장히 큰 거래량이 들어가 줬고 오늘 또 실질적으로 제약 바이오 쪽에 좋은 매기가 생겼잖아요. 그러면서 제약 바이오 쪽에 조금 더 분위기가 유지가 될 수가 있는 게 지금 일본에서 또 전염병이 또 생기고 있잖아요. 치사율이 무려 이제 30%라고 하는. 그래서 이것도 살짝 걱정이에요. 왜냐하면은 항상 시장에서 뭐 메르스나 코로나 이런 것들이 생겨왔을 때 저도 코로나를 아직도 기억을 하는 게 그때 당시에 제가 코로나라는 정식 명칭이 붙기 전에 본격적으로 퍼지기 전이었을 거예요. 그때 중국에서 우한시에 폐렴 환자가 발생을 했고 사망을 했다. 이러한 이야기 터지고 나서 1, 2개월 뒤에 바로 코로나가 본격적으로 확산이 되기 시작을 했거든요. 그래서 저도 그때 당시에 뭐 설마 이게 얼마나 퍼지겠어. 혹은 뭐 이제 관련주들이 급등이 나왔었는데 얼마나 더 가겠어라고 생각을 했는데 굉장히 크게 급등이 나왔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나라가 워낙에 또 일본에 많이 가고 저도 이제 올해 한번 일본 갈까 생각 중인데 그러면은 관광지 중에는 가장 많이 또 우리나라가 많이 가는 곳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게 또 우리나라에 퍼진다라고 하면은 아마 제약 바이오 쪽에 조금 더 가는 분위기가 생겨날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조금 더 큐라클이 이 흐름을 좀 유지를 해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는데 다만 제가 우려스러운 점은 앞에 이 매물 구간이 너무나도 두텁다라는 점. 결론적으로는 이 구간을 제대로 소화를 해줘야지 큰 상승이 나올 수가 있겠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그래서 결론적으로 시청자님의 저는 선택인 것 같은데 저라면은 약간은 좀 덜어냈을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다 정리를 하셔도 되고 저라면은 최소한 약간은 정리를 했을 것 같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결국 큐라클이 최근에 제약 바이오 쪽에 대한 좋은 어떤 분위기를 가지고 나서 상승이 나왔고 저는 지금 제약 바이오 쪽을 상당히 좋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2배 정도의 상승이 나왔기 때문에 현재 구간에서 결론적으로 이 매물 구간을 뚫어줄 만한 구간까지 왔어요. 이 역대급 매물이 있는 구간까지 도달을 했는데 이 구간에서 추가적으로 더 상승이 나오려면 말씀드렸듯이 후속 이슈가 저는 필요해 보여요. 더 좋은 이야기.
그런데 결론적으로 오늘 임상 2회 이상에 대한 유의미한 결과에 대해서 이제 시장이 반응을 한 거고 여기에서 후속 이슈가 과연 이제 또 얼마나 나올까 조금 더 이제 임상권이 진행이 된 다음에 후속 이슈가 나오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예측이 되거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조금 더 지켜보셔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조금 더 지켜보셔도 무방한데 만약에 현재 구간에서 아무래도 약간의 물량이 좀 강하게 나온다라든지 혹은 이제 추세가 꺾이는 듯한 하락이 나온다라고 하면 저라면은 정리 혹은 최소한의 비중 축소를 한 다음에 향후에 다시 한번 상승이 나올 만한 구간에 재매수를 노릴 것 같고 그동안에는 다른 종목으로 만회를 노릴 것 같아요. 결국에는 임상 2회 이상이잖아요. 임상권들이 계속 후속으로 진행이 되려면 시간이 필요하죠. 그러면 당연스럽게도 혹시나 이번에 차익 실현이 나온다라고 했을 때 후속 이야기가 나오려면은 최소 몇 개월의 시간이 필요할 겁니다. 몇 개월의 시간을 또 다시 한번 길게 기다리고 그 기회비용을 낭비해서 무언가 또 다시 올라올 때까지 기다린다? 저는 조금 아쉽고 비중도 적지 않으시기 때문에 저라면은 정리하고 나서 그 다음에 한번 다른 종목으로 수익 만회를 노릴 것 같거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조금 더 지켜보시되 약간의 차익 실현 흐름 혹은 꺾이는 흐름이 나온다라고 하면 저는 정리 혹은 최소한의 비중 축소 후에 다른 종목으로 좀 수익 만회를 하셨다가 향후에 재매수할 수 있는 구간 나왔을 때 재매수하시는 전략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시청자님, 아무래도 중요한 가격대까지 많이 올라왔는데 더 올라가는 거는 좀 부담스러운 상황이라고 합니다. 궁금하신 점 해결되셨습니까? 저는 한 3월 말에 발표 그 금방까지 한번 보려고 그러거든요. 1차적으로. 3월 말이요. 예, 예. 기간적으로 대응해도 됩니까? 이렇게? 3월 말까지 보신다라는 네. 거죠. 아니, 3월 말까지 그 발표가 있기 때문에 3월, 그러면은 저는 지금 구간에서, 그러니까 그냥 기간을 정해놓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단기적으로 본다라고 하시면, 네. 지금 약간 눌리는 구간이 생겨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오늘 물량이 적게 들어온 게 아니기 때문에 네. 살짝 누렸다가 재상승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재상승이 나왔을 때 오늘 윗꼬리를 그린 구간이 결론적으로 이전 매물대에 부딪혔기 때문에 뚫어주면 더 갈 수 있겠지만 못 뚫어주면 차익 실현이 나온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기간적인 부분보다는 지금 상황에서 물량이 나오면서 조정이 나오는지 아니면은 그냥 단순히 살짝의 눌림 이후에 재상승이 나오는지 요거를 좀 유의 깊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3월 말까지 또 어느 정도 보고 또 연말에 또 뭐가 있다고 그러니 그것도 한번 같이 보려고 겸사겸사 보려고.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이 부분 좀 참고하시면서 3월 말까지 우선은 보유하시면서 모멘텀 한번 네. 기다려 보시죠. 감사합니다. 예, 예, 감사합니다. 네, 큐라클이었습니다. 네. 진짜 이 매물벽 뚫으려면 19,680원을 뚫어야 되는군요. 자, 다음 정보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자 이번에는 최병훈 전문가님 팬입니다라고 하시면서 전기차 시대 아주 닉네임도 굉장히 배터리 쪽으로 느낌이 설설 풍겨오는데 가지고 있는 종목은 롯데에너지 머티리얼즈 종목 진단하셨고요. 51,750원에 매수하셨습니다. 그리고 35% 담고 계시고요. 지금 손실 중이긴 한데요. 연말까지는 보유할 생각이다. 목표가가 궁금합니다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롯데 에너지 머티리얼즈는 이제 저점 31,000원 찍고 좀 반등이 시작이 된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 종목을 어제 바로 최병훈 전문가님께서 최병훈의 끝내주는 집중 투자에서 어제 이제 이 종목에 대해서 조금 체크를 해주셨는데 오늘 장에서 또 바로 또 6% 급등하는 모습이 나왔더라고요. 봐야겠네. 네, 최병훈 전문가님 이 종목 앞으로 어디까지 올라갈 수 있을까요? 네, 오늘 전체 코스피 101등, 200등 중에 네. 코스닥과 포함해서요 상승률이 5등입니다. 그리고 코스피 원래 과거에 100등가 60 몇 등까지 갔었는데 시가총액에 지금 현재 오늘 보면 한솔케미컬 1등, 롯데에너지 뭐 2등입니다. 6% 올랐는데 오늘은 외국인과 기관 같이 샀고요. 네. 이게 워낙 이제 소외됐던 개인은 관심이 없습니다. 이제 주로 외국인이 거의 시세로 과거에 움직였던 종목이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이제 전고체 배터리 때문에 한능화수는 그렇지만 이제 전고체 배터리에 관련된 주식들이 레이크모트 많이 올라갔고 이수스페이스도 많이 올라갔는데 이제 최근 들어 삼성 SDI가 전고체 배터리에 대한 이제 보여줬습니다. 그게 한다 그랬는데 실질적으로 이제 현대차는 이제 들어가 있고 이제 여기 롯데 에너지 머티에서 고체 전해질을 해서 고객사 이미 납품돼서 다 했으면 인정을 받았기 때문에 실제로 앞으로 그러면 이제 저는 2016년, 17년대는 토마토TV 계속 전기차 배터리 주식을 갖고 있지 않으면 30% 비중을 갖고 있지 않으면 고객자산가 될 자격이 없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이제는
전고체 배터리를 소유주를 갖고 있지 않으면 2030년까지 10배는 기본 갈 텐데 그 주식을 갖고 있지 않으면 거액자산 될 자격이 없다. 이렇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그리고 지금 이제 아직 대다수 사람들은 이렇게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시세라는 게 눈에 보이지 않으면 이제 무시합니다. 그 전고체 배터리가 아직 기술이 멀었고 27년도 양산되는데 언제 그럴까? 뭐 이렇게 되는데 네. 2030년도가 32년도 전고체 배터리 핵심은 고체 전해질 가격이기 때문에 고체 전해질 가격과 지금 현재 전해질 쓰는 F 전해질, P 전해질 쪽하고 가격이 같아지는 시점이 오기 때문에 그러면 일반 지금 있는 전해질을 쓸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러면 고체 전해질 지금 가격이 아주 낮아집니다. 지금 가격처럼. 그러면 완전히 또 패러다임이 또 바뀔 수가 있거든요. 그 우리나라 배터리가 중국하고 싸워서 진다고 그러지만 실제로는 중국하고 진 게 아닙니다. 중국은 이제 전기차 많이 생산한다 그래도 해외 수출한 거 24만 대밖에 안 되거든요. BYD 수출은. 그런데 실질적으로 중국 자체에서 팔아서 전기차가 3분의 1 침투했어요. 그래서 중국 CAT가 좋다 그러지만 네. 지금은 우리나라는 3원계 배터리로 해서 이제 미국 시장 가게 되면 실제로 이 롯데에너지 하는 동박 같은 것도 그 일반 동박이 아니라 범용 동박 12마이크로 10마이크로미터 쓴 동박은 중국에서 주로 쓰는데 그거는 범용 동박은 아니고 이제 6마이크로미터 이하로 가는 것은 우리나라 기업들밖에 없으니까 이런 것은 미국은 다 하이 엔드 동박으로 다 수주가 돼 있거든. 그리고 26년도부터는 유럽의 현대 기아차의 전기차 배터리 동박도 하이엔드 동박이고요. 그 스페인은 그러면 이제 하이엔드 동박은 롯데는 30년까지 70% 하이엔드 동박 가거든요. 그럼 중국과 경쟁 같은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제 3분기 SDI가 3분기부터 실적이 분기마다 10% 이상 계속 증가되니까 스탈란스 들어가니까 롯데에너지도 4분기 실적이 폭발합니다. 그리고 이제 작년에도 영업 적자 난 적이 없고 4분기 매출이 30% 증가돼서 작년. 그래서 계속 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6월 달에 고체 전해질을 파일럿을 만든다는 것은 만들면 27년도 양산되기 전에 시제품도 계속 만들고 해야 되니까 삼성에서 계속 들어갈 거고요. 그러면 2030년도는 전고체 배터리가 활성화됩니다. 그리고 특히 2035년도 되면 우리가 이제 보는 로봇이라든지 돌아다니는 인간 비슷한 휴머니 로봇은 전부 다 고체 전해질 해서 전고체 배터리가 들어가야 됩니다. 우리 일반적인 배터리는 안 되고요. 그리고 앞으로 시대는 전부 다 그러니까 30년대는 보면 네. 한 번 잡아서 안정적이기 때문에 가장 좋다. 그래서 지금 기술적으로도 완전 박스권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것은 어저께 제가 제변을 끝내주는 거에서 동영상 한번 보시면 유튜브로 보시든지 하면 나와 있습니다. 네. 네. 그럼 지금 가격 전략은 안 말씀해 주실 연말까지 건가요? 제가 작년에 연말까지 올해 목표가 28만 드렸습니다. 변함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롯데 에너지 머티리얼즈에 대해서 좀 긍정적인 전망들 체크해 주셨고요. 목표가 28만 원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최병훈의 끝내주는 집중 투자 저희 유튜브에 다시 보기 올라가 있으니까요. 그 부분 꼭 시청하시고 많은 도움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계속 이렇게 프로그램을 계속 보다 보면 이렇게 종목들이 같이 걸리니까 그렇죠. 24시간 켜놔야겠어요. 그럼요. 항상 함께 하십시오.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가 1부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고요. 2부 좀 예고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자, 2부에서는 요즘 아주 집안 싸움 때문에 시끄러운 기업이 되겠습니다. 네. 여러 약품 중에서 한미약품을 골라봤어요. 네. 예, 비중도 이분 굉장히 많으셔가지고 그래요. 집안 싸움은 일어나고 있는데 뭐랄까요? 주가적으로 뭔가 이렇게 올라가고 막 이래야 되는데 그런 건 또 없어요. 그러네요. 예, 가져가 봐야 될지 잠시 후에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럼 저희는 2부로 다시 돌아올게요. 계속해서 나만 믿고 따라와.